사실 저희 본게임이 우리 톰 형님을 좋아하긴 해요. 그렇죠.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비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 내용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MS입니다. 오늘의 주제 무엇일지 영상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예. 저희 뒷모습만 딱 봐도 포스가 벌써. 예. 언제 봐도 멋지고 아름다워요. 예. 자, 오늘의 주제, 전투기계의 인기 세계 최강, 그리고 자태공인 인지도 1위, 1986년작 영화 탑건의 주인공은 톰 형님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인데요. 바로 미 해군의 전설 F-14 톰캣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합니다. 근데 참, 이 대기실에서 아까 들어보니까 이게 원쌤 헌정 방송이다, 오늘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F-14를 제일 좋아하세요? 예, 괜한 얘기가 아니고 지난번에 회의할 때도 제가 들었어요. 굳이 그런 식으로 하신다고 해서. 일단 F-14는 제가 F-14, F-16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F-16은 여성적인 선의 대명사, F-14는 남성미의 대명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F-14 톰캣은 이제 1974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전 배치 들어갔는데 지금 봐도 뭐 그 특유의 세련됨, 뭔가 그 우주 전쟁에 나서야 될 것 같은, 그렇죠.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그런 모습이 벌써 돋보이고요. 그런데 미 해군은 이 F-14를 이미 2006년에 퇴역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F-28 슈퍼 호넷 호불호가 갈리는, 저는 불호입니다, 당연히. 네, 그래서 이제 F-28 슈퍼 호넷을 중심으로 이제 이후에 미 해군이 항공 전력을 구축을 했는데요. 두 기종을 다 몰아본 미 해군 조종사의 리뷰가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데, 슈퍼 호넷은 일제 자동차처럼 안정적이고 항상 정확하게 작동을 한다. 예. 그러나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섹시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아니, 프라모델 덕후도 아니고 이 조종사가 정확하게 작동하는 게 더 중요한 것도 같은데, 아무튼 뭐 그분 의견이 있으니까요. 아니, 그런데 이게 저희가 톰캣 하잖아요. F-14 톰캣. 네. 톰캣 이건 어떻게 붙은 별명이래요? 원래 제작사가 이제 그 그루만사잖아요. 예. 지금은 이제 노스롭하고 합병돼가지고 이제 노스롭 그루만이 돼 있는데, 주로 항공기의 그루만사가 그 와일드캣이니 헬캣이니 하는 그 고양이 이름을 계속 붙여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통이 있고, 그런 다음에 톰 크루즈 당연히 아니고요. 네. 그 톰은 아니죠. 네. 아무리 유명해도 영화배우 이름을. 네. 그 당시에 톰 형님은 뭐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네. 네, 그때 뭐 그냥 무명 배우 뭐 그런 것이고, 사실은 톰캣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건 이제 숲고양이를 뜻하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숲고양이의 좀 그 거칠음 뭐 그런 걸 표현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한 탑건 제독으로 명성이 높았던 토마스 콜로니 예비역 중장에게 이제 경의를 표하고자 하는 뜻에서도 또 톰의 고양이 이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F-14가 사실 뭐 지금 봐도 정말 아름다운 디자인에 어떤 뭐 그 남성미도 있고, 그래서 인기도 좋았고. 그런데 그것만 아니라 솔직히 얘가 싸움도 잘하는 실력파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돼서 배치하기 시작한 게 사실은 지금부터 무려 1970년대니까 몇 년 전입니까? 50년 이상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전인데, 그때 이제 미 항모 전투기, 함재의 전투기의 주력기로 활약을 했고, 그리고 이 미국 최초의 4세대 전투기로서도 이제 의미가 있는데, 이 탄생한 배경을 보면 옛날 그 냉전 시절에 미국과 소련 간의 이 경쟁이 치열할 때 항공모함이 이제 소련에 비해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소련이 미 항공모함을 잡기 위해서 이제 여러 노력을 해요. 대표적인 게 잠수함이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폭격기라든지 이런 데서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 한두 방에 항모를 박살낼 수 있는, 일본 뭐 핵탄두까지 달고 그랬는데, 그런 이제 순항 미사일을 쏘는 그런 개념으로 미 항모 킬러들을 개발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TU-22M 백파이어 폭격기고요. 여기에 이제 그 KH-22라든지 이런 장거리 공대 함 순항 미사일을 이제 장착을 해서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본은 대잠수함 전력 발전시키고, 하늘에서 날아오는 거는 가급적 멀리서 일찌감치 탐지를 해서, 또 가급적 항모 전단에서 먼 거리에서
이걸 격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폭격기든 아니면 날아오는 네. 대한 미사일이든 이것을 이제 요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선 멀리 보는 능력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원거리에서 네. 요격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요격. 능력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요구에 따라서 탄생한 게 바로 F-14 톰캣 이제 전투기인 거죠. 그 전에 쓰던 게 이제 우리도 잘 아는, 우리 공군도 공군의 주력기도 활약했던, 제가 또 가장 최애 전투기 중에 하나인 F-4 팬텀이 네. 이제 이게 공군만 있는 게 아니고 함재기로도 또 활약을 했었으니까요. F 팬텀 2에 이제 중거리 공대 미사일 스페어러가 있는데, 이거는 잘해야 한 번에 한 대의 적기만 이제 격추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였기 때문에, 이 소위 구소련이 이 108 폭격기라든지 이런 데서 순항 미사일 수십 발을 쏠 경우, 일종의 이제 벌떼 전술로 네. 벌떼 공격을 해올 경우는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거리에서 다수의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운반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전투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것이고, 그 FAD라고 그래서 함대 방공 전투기, 이런 이제 새로운 개념이 이제 필요했던 것이고, 이런 이제 개념에 따라서, 요구에 따라서 당시 미국의 첨단 기술을 집약해서 만든 것이 바로 F-14 톰캣이다.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 엔진 2개를 단 쌍발 엔진, 그리고 조종사가 2명입니다. 앞에는 이제 조종사고, 뒤에는 이제 레이더 오피서인데 일종의 각종 화기, 무장들을 이제 컨트롤하는 사람으로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큽니다. 전투기로 굉장히 큰데, 길이가 18.9m고요. 폭이 19.59m고, 무게가 거의 20톤에 달하는. 그래서 미 해군이 운용한 함재 전투기 중에는 가장 크고 무거운 전투기였다. 예. 그러니까 F-4 팬텀보다 더 크고 무거운 전투기였다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는 또 빨라요. 마 2.34고요. 이 만든 거는 아까 원세 말씀하셨지만 합병되기 전에 이제 구르만사가 90년대까지 550여 대를 생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위 탑재기라고 하는 게 뭐 커지면 할 수 있는 일도 많아지겠습니다만, 그래서 항공모함에는 좀 작은 게 더 적합하지 않나요?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커지면 탑재기가? 아무래도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레이더 시스템을, 거대한 레이더 시스템을 장착하기 위해서였는데, 도입 당시 획기적이었던 AN/AWG-9 레이더를 탑재를 했고요. 이 성능이 213km 가까운 범위 주변의 표적을 20개 이상 동시 추적할 수 있는, 70년대로 보면 대단한 거죠. 네. 그래서 어지간한 이제 동세대 항공기보다 훨씬 먼 거리에서 적을 먼저 포착하고 또 추적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F-14는 스캔 모드 동안에 또 추적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통합이 된 최초의 전투기라고 말할 수 있고요. 참고로 1991년부터 양산된 이제 최종 형상인 F-14D 슈퍼 톰캣부터는 AN/APG-71 레이더가 장착이 돼서 213km였던 것이 370에서 380km까지 네. 탐지거리가 확장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처리 속도도 빨라지고, 또 레이더 잔상 필터링도 이제 향상이 되는 이런 발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뭐 최근에 미국이 F-22 뭐 랩터의 후속 기종 뭐 개발한다, 뭐 6세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톰캣은 뭐 단종된 지가 아니 그저 퇴역한 지가 2006년이면 말 그대로 그냥 레전드, 리빙 레전드도 네. 아니고 뭐 그냥 단종 모델, 노후 모델, 그냥 과거 무기도감에 나오는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벌써 이제 퇴역한 지가 17년이 지난 예. 이제 그런 전투이긴 한데, 뭐 레전드가 달리 레전드겠습니까? 예. 이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니까 레전드인데. 그래요? 참고로 지금 6세대 이제 전투기를 미군이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미군도 보면 해군 공군이 또 굉장히 이 자존심들이 강해요. 그리고서 사실은 F-35처럼 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는 굉장히 예의적인 경우고, 그전에도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낭비적인 요소가 있었는데, 지금 6세대 전투기도 일단은 소위 각계 전투하고 있어요. 각자. 공군에서 이제 정명칭은 이제 PCA라고 Penetrating Counter-Air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요. 미 해군은 FA-XX, 우리가 흔히 쓰는 차세대 차기를 엑스페리멘트에서 따온 X를 집어넣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FA-XX라고 칭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군의 PCA는 이제 F-22라든지 F-15, F-16 이런 것들을 대체하기 위한 거고, FA-XX는 이제 함재기인 F-28, 호네트, 슈퍼호넷을 대체하기 위한 이런 프로젝트인데, 아무리 톰캣이 훌륭한
그렇죠. 예, 섹시한 전투기라도 네. 70년대 기술 아닙니까? 그 자동차는 저희가 네. 포니를 다시 해도 이게 더 괜찮은데 네. 포니는 뭐 그냥 상품이라도 거기가 대표적인 거니까. 네. 하여튼 무기를 지금 우리가 지금 바쁜데 지금 F-14를 그렇죠. 지금 다뤄야 되는 겁니까? 예, 이게 우리 항공기 개발사, 전투기 개발사에서 매우 중요한 큰 의미를 갖는 이러한 이제 전투기이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이제 지금 주력이 각광받는 게 5세대 전투기가 이제 F-22, F-35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개발이 가능하도록 만든 그런 기술 발전을 이끌어준 게 상당 부분 이제 F-14의 역할이 있었다는 거죠. 네. 또 이제 6세대 전투기 프로젝트인 NGAD 이 프로젝트에서도 이 딜레마가 서로 이 충돌해서 항상 고민되는 게 가격 대비 성능 아닙니까? 네. 진짜 가성비. 우리 한의의 가성비 네. 엄청나게 비용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이제 F-14 톰캣이 할 얘기가 많다고 그럽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뭐 과거로부터 축적된 어떤 기술 없이 어떻게 뭐 현재 그리고 미래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F-14 톰캣에 집약된 당시 미국의 첨단 기술, 뭐 세계 최고 기술이라고 하실 텐데요. 기술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뭐 레이더 말씀하셨는데 뭐 그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아무래도 당연히 그 외관상으로 확 띄는 가변이. 아, 그렇죠. 가변이. 이 움직이는 날개죠. 항공기 날개의 최적 상태를 보자면 이 착륙할 때 하고 이제 높은 고도에서 비행할 때가 다를 수밖에 없죠.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 착륙할 때는 이제 저속으로 비행을 하게 되고 또 안정적으로 착륙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날개를 최대한 펴가지고 양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태로 예를 들어서 마하 이런 속도를 내려면은 날개에 엄청난 부담이 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날개를 최대한 접어서 바람의 저항을 줄이고 속도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 안정적으로 또 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가변익을 채택을 한 거고요. 사실 가변익기가 꽤 있습니다. F-14 톰캣이 가장 대표적이긴 하지만 미 공군의 F-111 아드바크 그리고 구소련의 수호-24 그리고 미그 23 뭐 이런 전투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미 공군의 전략 폭격기인 그 B-1B도 가변익기고 그리고 이 B-1B를 카피한 구소련의 그 TU-160 요것도 이제 가변익인데 가변익기가 이제 개발된 시기를 보면 다 60년대, 70년대 요럴 때거든요. 근데 이때는 냉전이 한창이었을 때였고 당시에 이제 주요 전술이 뭐였냐면 적의 탐지를 피하기 위해서 적어도 침투를 한다. 이제 이런 개념이었는데 낮은 고도에서 민첩하게 날려면 날개의 후퇴각을 이렇게 접고 펴고 하는 이런 기능이 좀 중요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인이 뭐 구소련인이 같이 좀 함께 가변익기를 많이 개발했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함재기로서 이 등치가 너무 크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가변익기의 장점 중에 하나가 날개가 접히니까 활주로에 세워놓기 좋다는 거죠. 주차 시에는 그렇겠네요. 예, 폭이 좁으니까. 네, 폭을 좁힐 수가 있으니까 의외로 많이 이제 세울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 또 날개를 잔뜩 펼 수 있으니까 이 짧은 항모의 활주로에서 이 착륙이 가능하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뭐 다들 보셨던 그 탑건 매버릭 여기 보면은 활주로가 다 망가진 상태에서 이제 날개를 쫙 펼치고 아주 짧은 그 활주를 통해서 날아오르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이제 가변익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이게 됐기 때문에 뜰 수 있는 거군요. 네, 사실은 이런 데서 F-14가 날개를 펴면 일반 전투기보다 더 펴집니다. 네, 그만큼 더 많이 펼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저것이 양력을 받아서 이제 뜰 수 있었던 것이고 아니면 이제 뭐 그때는 저걸 당연히 그냥 그러느냐고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잘하는구나라고 생각하셨을 시동 걸면 저렇게 되는구나, 뭐 펴지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양력이라는 것도 있군요, 저게. 네, 저런 게 이제 가변익기의 장점이고 잘 활용했을 때 굉장히 효과적인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AWG-9 레이더, 뭐 가변익 등의 당시 최첨단 기술이 뭐 집약되어 있는 F-14 톰캣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전투력 부분도 역시 또 빼놓을 수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 이제 톰캣 내부에는 이제 20mm 발칸포가 장착이 돼 있는데요. G사의 벌컨 M61A1 최대 675발까지 분당 사격이 가능하고요. 근데 뭐니 해도 톰캣의 최대 무기는 트윈닉스라고 불리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인데 지금은 뭐 이 정도 긴 사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있었습니다만 70년대 이 정도의 미사일은 정말 넘사벽이었죠. 또 이 발수도 적지 않았어요. 최대 6발을 장착을 할 수 있었고 이게 이제 그렇게 장거리에서 격추할 수 있게 된 계기는 아까 원생님 말씀하신 그 최신형 당시 첨단 레이더였는데 AWG-9 레이더를 통해서 가능했는데 이게 최대 24대의 적기를 추적을 해서 그중에
6대를 골라서 피닉스 공대공 미사일이 서로 다른 6대의 적기를 격추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처음에는 그 적 항공기만 격추를 할 수 있었는데 이게 개량이 돼서 날아오는 적 순항 미사일, 이런 순항 미사일들을 격추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피닉스가 또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개발 과정에서 그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단거리고요, 스페로 중거리 공대공 이런 걸로 업그레이드돼서 이제 더욱 또 치명적인 전투력을 갖게 됐습니다. 예. 그렇게 하여튼 뭐 카탈로그 스펙상은 엄청난데 실제로 미 해군이 세운 전과는 있습니까? 네, 실전 경험도 있습니다. 이게 또 실제로 전과를 올린 경우도 있는데 공식적으로 2차례의 공중전에서 이제 승리한 기록이 있는데 한 번은 1981년이었고요. 또 한 번은 이제 그로부터 8년 뒤인 1989년에 있었는데 묘하게도 이 두 번 다 리비아 공군과의 공중전이에요. 그래요? 네, 당연히 뭐 소련이나 뭐 이쪽이 아니고 리비아 공군 전투기들과의 공중전이었는데 한 번은 이제 1981년은 소위 22였고요. 그다음에 1989년은 미그 23, 북한도 갖고 있는 거죠. 네, 싸워서 이제 이겼는데, 근데 리비아가 이제 그때 격추된 다음에 톰캣이 이제 비무장 상태의 미그 23을 격추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미국이 그렇지 않다. 실제로 무장을 했었고 이제 공중전 상황에서 이제 격추를 한 것이다. 그러한 이제 증거 자료, 이 교전 영상하고 음성 기록까지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전투기가 비무장 상태였다는 것은 더 창피한 거 아닌가요, 그냥? 솔직히 케이스가 2번밖에 안 되면 적은 거 아닙니까? 좀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 30년인데? F-14가 진짜 전과를 세운 것은 이라크군을 상대로 한 이란 공군 소속의. 그건 이란이요? 요즘 미국이랑 거기 좀 그렇지 않나요? 근데 지금 이란이 F-14 썼다고요? F-14를 쓴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 배경을 보면은 1972년 4월 9일에 소련이 이라크하고 이제 군사 지원 협정을 체결을 하게 되죠. 그 내용은 이제 이라크에게 전투기하고 전차를 비롯한 당시로서 최신 무기를 이제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건데 이 소련 이라크 협정에 이제 이란이 발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란은 이제 시아파고 이라크는 이제 수니파. 이게 사실은 시아파 수니파 사이는 기독교 이슬람교보다 더 나쁘거든요. 서로 철천지 원수입니다. 정말 사이가 나빠요. 그 상황을 보고는 이제 발끈하고 또 불안감을 갖게 됐겠죠. 이제 군사 대칭성이 깨지는 것이 또 우려가 됐었고, 당시 또 이란이 그 회교혁명 전이니까 굉장히 친미 성향이었죠. 그때 팔레비 왕조 때니까. 그래서 이때 팔레비 국왕이 미국에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하면서 특히 이제 페르시아만 이제 뭐 걸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유전층 뭐 이런 부분들 굉장히 그 예민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장악을 하고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전투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미국에 얘기를 하게 된 거고요. 이 소련의 그 미그 25가 당시에는 마하 3이 이제 나는 그런 엄청난 전투기잖아요. 빠른 전투기인데 당시에 그냥 이란 영공을 대충 막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이 팔레비 왕이 이제 미국에 그런 요청을 했는데 팔레비 왕 스스로가 사실은 조종사였습니다. 그래요? 네, 전투기를 조종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전투기에 대한 애정이 또 있기 때문에 이제 요청을 하게 된 거죠. 또 요청을 받았을 때 미국의 이제 당시 닉슨 행정부 때인데 중동에서 이 소련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는 건 곤란하니까 그걸 이제 상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1976년에 미국이 전 세계 어디에도 판매한 적이 없었던 F-14 80대와 그리고 피닉스 말씀하셨던 피닉스 공대공 미사일 714기를 이란에 공급한다는 이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건은 그 F-14에 대한 최초이자 유일한 해외 수출 승인이었고요. 그리고 10년 분량의 예비 부품, 교체용 엔진 이런 그 후속 군수 지원까지 고려한 완전히 장비 패키지로 이렇게 판매를 한 그런 사업이었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또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1979년에 이제 120명의 이란 조종사하고 레이더 요격 장교가 미국과 이란에서 훈련을 받게 되고요. 또 추가로 100명이 더 훈련을 받게 되고요. 또 항공 보수 정비사들은 이제 미국의 프렛 앤 피트니사하고 그다음에 휴즈 헬기로 유명하죠. 휴즈사에서 이제 엔진, 항공 전자장비, 뭐 무기 시스템까지 훈련을 받으면서 완벽하게 이렇게 준비를 갖췄었죠. 그때는 그렇게 그 미국이랑 관계가 좋았는데 그 다음에 무슨 뭐 우리가 잘 아는 그 뭐죠 이란의 무슨 뭐 미 대사관 뭐 인질 사건 뭐 해가지고 하여튼 뭐 그 이슬람 혁명인가요? 그러니까 분위기 확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아시지만 1979년에 이슬람 혁명이 터지면서 팔레비 왕조가 이제
전복이 되죠. 이때만 해도 이미 F-14 그 판매 관련해 진도가 너무 많이 나간 상태. 예. 그러니까 전투기 자체만 봐도 주문량에서 한 대가 모자란 79대가 이제 이미 인도가 됐고, 그다음 피닉스 공대공 미사일도 714발 중에 284발이 인도가 된 이란 손에 넘어간 예. 이런 상태였다고 하고요. 지금 이제 이란 공군의 F-14가 나오는데 미국하고는 분위기가 좀 다르죠. 이 도색, 이 색깔도 그렇고요. 그러게 사막 도색이네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탐캣이 아니고 알리캣이라고. 예. 알리캣이라는 별명으로 불린답니다. 예. 아니 말 그대로 정말 이란에 친미면 모르는데 친하면 모르는데 이게 적대적일 수 있는 그 이란에 정말 날개를 달아준 셈이네. 전투기를 줬으니까. 그렇죠. 이란 이제 F-14 이란의 판매가 상당히 미국 입장에서는 뼈아픈 교훈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란이 F-14 톰캣을 실전에 더 미국보다 더 많이 투입하게 된 이런 상황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1980년부터 88년까지 이란 이라크 전쟁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미 이제 F-14 들어온 상태고, 이제 그러니까 이란이 이제 F-14를 적극적으로 이 이란 이라크 전쟁에 투입을 하죠. 이 8년 동안 이제 F-14 알리캣을 투입을 해서 이라크군이 나름 또 그 당시로는 소련의 신형기들을 제법 갖고 있었어요. 미그 21뿐 아니고 23이라든지 가장 빠른 전투기를 유명했던 미그 25라든지 프랑스제인 미라주 F1 전투기들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과 이제 이란군의 F-14 알리캣이 이제 공중전을 벌였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피닉스 미사일이 좀 소진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1979년 이후에는 다 중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후속 군수 지원,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움을 이제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60대 3이라는 압도적인 전과를 이제 이란 공군이 우세한 전과를 이제 올렸다고 합니다. 워낙 이 전투기 자체가 성능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사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알리캣도 이때 세대가 이제 격추되거나 추락한 이제 그런 이제 기록을 남겼는데, 한 대는 이제 공중전투 중에 미그 21 전투기에서 객관적인 성능만 따지면 도저히 F-14가 질 수가 없는 건데, 아마 이거는 조종사의 기량이라든지 뭐 다른 변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지대공 미사일이에요. 격추가 됐고, 다른 하나는 이제 비행기 자체 문제, 비행 통제 불능 상태로 해서 추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란 이라크 전쟁이 1988년에 끝났는데, 그때 살아남은 F-14는 68대였다고 하네요. 네. 와, 그 공중전 교환 비율 160대 3. 와, F-14 진짜 대단한데요? 그래서 이란의 그 F-14 알리캣에 의한 심각한 피해를 인식하고 있던 이라크 조종사들이 어떠한 교전도 회피했다고 해요. F-14 알리캣 한 대만 뜨면 공격을 중단하고 이라크 조종사들은 진영을 무너뜨리는데 도주하는데 급급했다라고 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났고, 또 걸프전 당시에 이 F-14 톰캣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전과가 이제 남아있지 않은 이유가 이란 공군의 그 F-14 알리캣을 원체 후대기에 이라크가 당해온 역사가 있다 보니까 F-14가 뜨기만 하면은 도망을, 이때도 90년대인데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좀 압도적이었다고 합니다. 실제 오리지널이 뜨는 거 아닙니까? 조종사도 그렇고 기술도 업이 됐을 수도 있고. 그러니 그냥 바로 튀었군요. 근데 결국 이 F-14 톰캣이 FA-18 슈퍼호넷에게 바통을 넘기는데, 근데 모두가 민군이 하나 돼서 톰캣의 퇴역에 그렇게 아쉬워했다고요? 네, 저도 아쉬워했고요. 그 FA-18이 물론 뭐 최신 기종이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뭐 아까 저도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지만, 톰캣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좀 훌륭한 뛰어난 그런 재원들이 또 있습니다, 여전히. 2006년 가을에 이제 퇴역을 해서, 사실은 F-14 톰캣의 운용 기간이 32년밖에 되지 않아서 전투기로서는 긴 게 아닌데 일찍 퇴역을 한 케이스인 거죠. 근데 재원을 이제 딱 놓고 비교를 하자면 FA-18의 슈퍼호넷에 사실 뒤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작전 반경, 슈퍼호넷은 1467마일인데 톰캣은 1831마일, 훨씬 반경이 넓고요. 또 최대 속도는 톰캣이 마하 2.3, 슈퍼호넷은 마하 1.8, 속도도 이제 톰캣이 더 빠르고, 그리고 1990년대 이제 폭격에 초점을 맞췄던 F-14B라고, 이건 이제 맘캣이라고 이름이 붙었는데, 이거는 이제 슈퍼호넷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항속거리도 길고, 이제 무장 탑재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고, 또
또 초저공 고속 침투 능력까지 갖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슈퍼호넷보다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끝까지 있었습니다. 민군이 그렇게 하나 돼서 아쉬워하고 박수 칠 때 떠나라도 아니고 아니 왜 그 퇴역시킨 겁니까? 그냥 계속 쓰지. 아까 원장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가변익이 장점이 있지만 결국 이제 발목을 잡은 이런 이제 상황이 됐는데 이게 이제 가변익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좀 일반적인 날개보다는 좀 복잡할 것 같지 않습니까? 비행 중에 움직여야 되니까. 아, 그죠. 부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럴 거 아니야. 닦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고장도 이제 많고 수리 비용도 이제 많이 드는 상황이 됐는데 그 퇴역이 임박했던 2006년쯤에 이제 이런 데이터도 있는데 F-14가 1시간 비행할 때 정비 시간이 얼마가 필요했냐? 최대 40에서 60시간. 1시간 비행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최악의 경우는 이제 워스트 케이스인데 약간 그 정도로 이게 정비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데이터도 있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건 또 돈도 그만큼 많이 든다는 얘기죠. 항모의 경우는 원래 바다 그 환경에 의한 부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 단거리에서 이륙 및 착륙을 해야 되니까 이 착륙할 때도 강제로 어레스팅 기어라고 이렇게 붙잡는 거잖아요. 더 나가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기체의 충격이 많이 가해지죠. 그런 면 등등해서 원래 이제 기체 수명이 이제 오래 가기가 힘든 상황이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가변육이라는 더 이제 추가 사항이 생기니까 더 이제 말씀드린 이제 그런 정비 수요도 많고 뭐 이제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날개를 이렇게 움직일 때 비행 중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유압 시스템을 이제 적용해서 움직이는 건데 이게 이제 무겁고 또 연료 소모량도 이제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냉전이 종식된 다음에 미국이라든지 유럽 국가도 마찬가지로 국방비 감축 압박이 심하지 않습니까? 국방비가 전반적으로 이제 삭감되는 이런 분위기였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든 통켓은 이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특히 소련을 상대로 염두에 두고 개발됐던 무기들, 이게 이제 그런 수요 니즈도 이제 줄어드니까 미 해군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너무나 생각보다 일찌감치 퇴역을 하게 되는 이런 이제 비극적인 상황이 됐던 거죠. 뭐 각종 그 이유를 다 붙여서 보면 통합해서 보면 역시 비용 문제가 꽤 컸던 것 같고, 근데 천조국 미국이 그 비용 문제 때문에 퇴역시킬 만큼 좀 심각하긴 했나 보죠. 네. 그리고 이제 항공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전술도 변화가 되고 예전에 비해서 이 가변익기 효용성이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죠. 지금 이제 전투기들은 뭐 고양력 장치나 고출력 엔진도 그렇고 그리고 컴퓨터 제어를 많이 하잖아요. 다 이제 요 시점 이후 F-14 통계 요 이후부터는 이제 컴퓨터 제어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됐는데 지금 전투기들은 컴퓨터 제어를 하지 않으면 아예 그 비행을 할 수 없다고 하거든요. 형태상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다 대체가 되면서 이제 고정 미끼로도 충분히 가변익기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황이 바뀐 것이고 또 이제 고성능 유도 무기하고 스텔스기 이런 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굳이 위험한 그 적어도 고속 침투 이 전술은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다. 라는 점 때문에도 지금 이제 가변익기가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네, 이제 한때 이제 유행체로 앞다퉈 만들던 가변익기는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는 잘 볼 수 없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당시 시대 유행을 거스른 덕분에 항공기 역사에 한 획을 그은 기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일지 본방자사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 침공을 시작으로 발발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약 한 달 뒤인 10월 6일 폴란드를 점령하고 이듬해인 6월 14일 약 6주 만에 프랑스 파리를 점령하며 천하무적과도 같은 기세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죽지세의 기세를 보이던 독일도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었는데요. 지도새도 모르게 공격하고 잡으려 하면 귀신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탓에 나타났다 하면 독일군을 도망치게 만든 녀석의 정체는 바로 모스키토, 모기입니다. 순식간에 두 나라를 점령한 독일을 두려움에 떨게 만든 게 고작 모기라니. 대체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제공권 장악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것을 깨달은 영국 공군은 1930년대에 신형 고속 쌍발 폭격기를 제작하기 위해 공고를 냅니다. 이에 수많은 폭격기 설계안이 모여들었는데요. 그중 정말 어이가 없는 설계안 하나가 제출됩니다. 바로 경주형 목재 항공기 제작 전문가 제프리 드 하빌랜드가 야심차게 설계한 목재 경폭격기였죠. 하지만 1930년대의 항공기들은 목재에서 금속으로 바뀌는 추세였습니다. 항공기 제작에 있어 목재는 한물간 재료였죠. 그럼에도 제프리 드 하빌랜드가 목재 경폭격기를 제안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기체의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고 금속보다 값도 싸고 가공하기 쉬우면서도 가공 가능한 인력 또한 많아 대량 양산이 가능했습니다. 또 제프리 드 하빌랜드만이 특제 항공기용 접착제를 이용하면 목재로도 금속에 맞먹는 구조 강도를 확보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영국 공군은 목재 경폭격기 설계안을 시대에 뒤떨어지는 설계안으로 치부하며 묵살해 버립니다. 이제 정말 목재의 시대는 저물었나 하며 망연자실하고 있던 찰나 1939년 9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영국은 독일과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전투기를 만들려 곧장 군수공장을 풀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는데요. 독일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생산 속도는 느릴 뿐더러 주재료인 알루미늄 또한 고갈나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 독일 공군은 주력기 메사슈밋 BF-1 공군을 앞세워 세계 최강의 공군으로 군림하고 있던 때인지라 영국은 어떻게든 대항할 수단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영국 공군은 목재 경폭격기 설계안을 떠올리게 됩니다. 영국 공군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단 1g의 알루미늄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경폭격기 제작을 의뢰합니다. 뜻밖의 찾아온 기회를 놓칠 수 없던 제프리 드 하빌랜드는 경주용 목재 항공기를 만들던 노하우를 총집약해 목재 경폭격기를 제작합니다. 하지만 영국 공군 관계자들은 목재로 만든 경폭격기의 성능에는 큰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1월 25일 첫 시제기 시험비행 날 모든 이들의 입이 딱 벌어지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목재 경폭격기가 6.7km 상공에서 최대 시속 630km를 달성했기 때문인데요. 당시 영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 스피트파이어가 최대 시속 597km였으니 공군 관계자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게다가 속도만 빠른 게 아니라 목재로 가벼워진 기체에 높은 출력을 가진 폭격기용 쌍발 엔진을 달았기에 고중량의 무장도 자유자재로 탑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영국 공군은 엄청난 속도와 무장을 바탕으로 달려들어 쏘고 재빠르게 달아나는 모습이 모기 같다며 목재 경폭격기에 모스키트라는 이름을 지어준 뒤 1941년 6월 21일부터 대량 생산을 시작합니다. 이후 모스키토는 1941년 9월 19일 첫 정찰 임무를 시작으로 이름처럼 지독하게 독일군을 괴롭혔는데요. 독일이 점령지 네덜란드와 노르웨이, 프랑스 등지의 나치 비밀경찰, 게슈타포 본부와 독일 북부와 서부의 산업 기반 시설에 수차례 공습을 진행했습니다. 덕분에 모스키토에는 게슈타포 킬러라는 별명까지 붙었고 독일군은 동원할 수 있는 레이더를 총동원해 모스키토를 막으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분명 레이더에는 아무것도 포착되지 않았는데 모스키토는 신출귀몰하게 나타나 공습하고 유유자적 사라져버렸죠. 이게 어찌된 일인가 했더니 당시 레이더들은 금속만 탐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목재로 만들어진 모스키토는 어쩌다 스텔스 기능까지 겸하게 된 것이었죠. 그렇다고 독일 전투기가 겨우겨우 모스키토를 발견하더라도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었던 탓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독일의 영공은 모스키토에 유린당했습니다. 독일군은 얼마나 지독하게 괴롭힘을 당했는지 당시 독일 공군의 전투기 총책임자가 진짜 모기처럼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했다라고 했답니다.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고 목재로 만들어져 군용기 역사에 걸작으로 남겨진 모스키토 경폭격기. 벚꽃 장신이라는 말처럼 이전 시대의 기술이라도 무조건 배제할 것이 아니라 옛 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자세를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겠습니다. 뭐 나무 고무동력계 글라이더. 저도 예전에 이렇게 던지는 거 수준은 이렇게 감아갖고 그 정도는 만들어봤는데, 야, 나무로 폭격기까지. 이거는 이게 참 신기하네요. 저도 처음에 책하고 이 다큐멘터리에서 이 폭격기 사진을 봤을 때 이거를 나무로 만들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보면 금속으로 만든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여튼 정말 그러면 대단한 존재였는데, 이게 이제 안타깝게도 도면이 사라져가지고 이 복원이 불가능했었는데, 이제 2017년 8월 7일자 기사에 따르면 그동안 찾지 못했던 모스키토 도면이 이제 발견이 돼서 드디어 복원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발견된 도면이 무려 2만 장이었다고 그래요. 그 옛날에 만든 2차 대전 때 만든 그 폭격기 도면이 2만 장이었다니까 상당히 이제 정교한, 나름 그 목재로 만든 건데 정교하게 만든 이제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올해 드디어 이제 그 복원 업체가 선정이 돼서 이제 복원이 시작됐다는 이런 반가운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F-14 톰캣은 그러면 2006년 그 전력 다 퇴역된 거죠? 이제 운영 안 하는 거죠? 이란에서는 아직도 주력으로 쓰고 있죠. 이란은 또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네네. 근데 어떻게 해요? 근데 꽤 지났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사실 뭐 부품 수급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제 분명히 이제 잘 사용하고 있고요. 사실 79년 그 이슬람 혁명 이후에 미국이 당연히 부품 공급을 중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40년이 넘게 지났는데 여전히 현역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고요. 또 세계적인 항공 전문 매체인 플라이트 글로벌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이란 공군이 아직도 24대의 F-14 알리캣을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부품이나 아니면 무기나 이런 거 다 필요할 텐데 어떻게 또 원래 어디서 또 숨겨서 밀 수도,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게 어디로 가냐 해가지고 어떻게 싱가포르 돌려서 이런 식으로 또 무슨 어둠의 경로로 가는 겁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일단은 우회 경로가 여러 개 있는 것 같고요. 그 우회 경로로 이란으로 이 캐노피나 이 부품들이 흘러 들어가는 정황은 여러 번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6년 10월에 그 F-14 톰캣이 그 미국에서 이제 마지막 비행이 이루어진 다음에 1년도 안 돼서 미 해군이 모든 F-14 톰캣을 전부 파괴해 버렸습니다. 부품 재활용되는 거 막으려고요? 빼돌려가지고 이제 팔지도 모르니까 영상이 심지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이것도 비쌌을 텐데 이거를 저렇게 그 폐차장에서 부수듯이 저렇게 거대한. 이거 진짜. 진짜. 이거 그 애호가들 입장에서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는 장면. 프라모델도 저렇게 부수진 않거든요. 와, 정말 잘근 부수네요. 네. 저거는 다 부셔야 되니까 부품 하나라도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만 봐. 이거 내가 봐도 아깝다. 이거 그만 틀어요. 그만. 그런데 하여튼 이란 공군이 근데 신기하긴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다 잘게 부쉈으니까 요거 저 몰래 빼내서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러죠. 역설계. 분해해가지고 다시 조립해보는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기술력을 확보했고, 또 하나는 이 러시아의 도움 등으로 해서 이게 성능 유지뿐 아니고 성능 개량까지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10여 년 전 2010년경에 그 업그레이드를 실시했어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F-14AM이라고 불리는 이란판 F-14 업그레이드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레이더도 이제 자체 레이더로 교체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무전 장비라든지 항법 장비, 이른바 우리 항공전자 체계, 이것도 업그레이드를 해서 2030년까지 수명 연장을 한 상태라고 하고요. 그리고 러시아의 이제 단거리 열추적 공대공 미사일인 R-73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통합을 했고, 또 하나 이제 흥미로운 게 포크라는 지대공 미사일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공대지 미사일로 개조한 이제 그런 것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 또 피닉스 미사일도 역설계를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파크루 90이라는 이러한 이제 공대공 미사일로 통합을 했다고 합니다. 파크루 90은 네. 저희가 처음 다루는 것 같아요. 파크루 90. 이게 원래 이제 공대공 미사일이 여러 미사일 중에도 가장 개발하기 힘든 이제 그런 무기죠. 이 고기동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 종류 미사일 다 개발했잖아요. 예. 우리 대한민국도 공대공 미사일은 아직까지 개발을 못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개발을 KF-21용으로 개발을 한다고 그러고 물론 이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이제 상당히 공대공 미사일이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이란은 이제 2017년에 파크루 90 미사일 최종 시험 발사에 성공을 했다고 하고요. 당시에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미사일 사거리가 최대 220km. 그러니까 아까 피닉스가 최대 190km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보다 사거리가 15% 정도 길고 무게는 오히려 가볍게 이렇게 개량이 됐다고 합니다. 예. 자연 도태했어야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한 번 잘못 팔았다가 지금 아주 계속 골치 썩고 있는데 사실 이거 진짜 나중에 가정상 별일 생기면은 F-35나 F-14는 붙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란 가면은 진짜 후회하고 있겠는데요. 그때 이제 F-14를 팔았던 그 직후에 너무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이란에서 그렇죠. 사실 예측하기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혁명적 상황이니까요. 네.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당연히 이제 미국의 무기 수출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첨단 기술이 포함된 무기를 판매할 때는 굉장히 예민하게 예. 정치적 환경 변화 이런 것들을 좀 가능성들을 좀 보자 이렇게 많이 바뀌었고요. 최근에 뭐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그 튀르키예가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무기를 구매를 하니까 미국에서 F-35A를 이제 인도를 안 하겠다 하려고 했다. 예,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만약에 튀르키예가 미국에 등을 돌릴 경우에는 그 F-35에 적용된 첨단 기술이 바로 이제 뭐 중국이나 러시아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사실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이런 가능성 같은 것도 사실은 뭐 이때 이란 상황에서 많이 배웠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게 있어야 돼요. 맞아요. 우리가 괜히 KF-21 하겠습니까? 맞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고요. 네. 네. 우리가 이제 고동훈련기 T-50 개발할 때 이때 이제 국내 개발 회의적이었던 사람들을 설득할 때 이런 얘기가 그때 이제 유행을 했어요. 전투기는 돈 주고 산 것도 내 것이 아닌 물건이다. 예. 이게 이제 사실은 이란의 F-14 톰캣을 판 것과 관련된 거기에서 이제 나온 얘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최신 전투기일수록 이 전투기 자체 플랫폼만으로 의미가 없고요. 이 전투기 국산 전투기가 의미가 있는 것은 여기에 우리가 만든 미사일, 네. 아까 말씀드린 지금 개발 중인 공대공 미사일, 그다음에 초음속 순항 미사일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정밀 유도 폭탄, 이런 것들, 그다음 공대지 미사일 이런 독자적인 무장을 우리 마음대로 장착할 수 있다는 거. 여기에는 극초음속 미사일도 우리가 이제 KF-21에 장착할 계획인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전략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실제로 현대전에서 각종 멀리서 보고 멀리 나가는 미사일로 적 항공기를 격추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가니까 무장이 이제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태어난 이후 마지막 순간까지 최강의 전투기라는 타이틀에서 한 번도 내려오지 않은 정말 전설의 걸작 F-14 톰캣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뭐 성능 다 떠나서 뭔가 그 전투기의 낭만을 대변하는 그런 노래 막 들리는 것 같은데. 그것도 그렇고 함성 일으키고 해 뜨고 뭐 해지고 뭐 이런 그런 것도 그렇고 이제 가변익이란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낭만적인 기체였던 것 같고요. 사실은 우리 저 스타워즈에 보면 엑스윙이라는 전투기가 나옵니다. 날개가 벌어지죠, 이렇게 X자로. 일자로 있다가 X자로 전투 시에 싹 벌어집니다. 막 그런 기종도 아마 상상 속이지만은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좀 멋을 상징하는 전투기였고, 이제는 뭐 시대가 바뀌긴 했지만 뭐 잊어버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F-14도 결국은 이 적군을 살상하는 무기잖아요. 그럼요. 살벌한 무기인데 네. 어떤 낭만적인 그런 요소를 가미시킨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상당히 역할을 좀 한 것 같고, 거기에는 물론 이제 그 탑건이라는 영화가 역할을 한 거지만, 그래서 이게 또 주는 교훈은 우리 독자적인 전투기를 개발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F-14를 그렇게 강력한 존재로 만들어준 건 비행기 자체의 성능 플러스 피닉스라는 엄청난 공대공 미사일이었다. 그런 면에서 KF-21도
마찬가지 그런 뭐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이런 아주 강력한 독침 무기가 있어야 더욱 의미를 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F-14가 일찍 사라진 이유, 결국 이제 비용 문제가 큰 거 아닙니까? 그래서 KF-11도 마찬가지 그런 개발할 때 이제 비용 문제도 상당히 우리도 신경을 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본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본게임은 국방TV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업도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 2의 M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F-14가 다시 보니까 그 느낌이 제가 이따만한 프라모델 만든 걸 본 적이 있어요. 진짜 그거는 이따만한 이거 성인의 표현은 보통 아니죠. 이따만한 마음이 근데 이렇게 옛날 모델 같은 것 같아요.